저는 62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지난 겨울 제 아들 민호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35 아직 젊은 나이였죠. 민호는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유라 좀 잘 부탁해요. 나 없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국화향과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제 눈은 며느리 유라에게 머물렀습니다. 곡을 하다가도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며칠 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 생명보험 증권을 발견했습니다.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더군요. 법정 상속인이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도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유라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고요? 유라는 회사에서 절차 밟는 중이라며 차차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짧고 흔들리는 대답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저 슬픔 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49제가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유라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아들이 쓰던 공동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됐는데 제 눈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뒤부터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수취인의 이름은 낯선 남자 박진우였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보증금, 정리자금 같은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그날 밤 유라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에서 남자 구두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실 끝에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잠깐 모습을 보이더니 안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유라는 회사 동료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을 뒤지다 민호가 남겨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단서 원본,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민호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유라가 버거우면 보험 청구 도와줘요.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엄마도 권리 있어요. 누가 선처 부탁해도 단단해지세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급일은 2월 14일, 수익자는 배우자 단독. 더 충격적인 건 2월 8일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민호는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숨조차 고르게 쉬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진단서 발급 기록을 떼고 구청 민원실에서 인감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월 7일 가족 대리 수령으로 인감이 발급되어 있었고 수령인은 유라였습니다. 게다가 병원 접수대에는 보험 서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적힌 낙서가 있었는데 연락처는 바로 그 남자 박진우였습니다. 저는 유라를 불러냈습니다. 보험금을 혼자 받지 않았냐고 묻자 유라는 울먹이며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민호의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도 권리가 있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 그 순간 제 마음은 하나로 굳어졌습니다. 선처는 없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건명은 생명보험금 편취.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유라와 박진우 앞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형사 고발 예정 통지. 박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해라고 절차만 도와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절차만 도왔다면서 왜 내 계좌로 억대 돈이 흘러갔냐고.
송금 메모에 우리 집 보증금이라고 유라가 직접 써놨다고. 그 순간 통화는 끊겼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인 진술 일정을 잡자고. 저는 진술실에서 날짜와 기록을 하나하나 꿰맸습니다. 인감 발급, 수익자 변경, 보험금 지급, 송금 내역, 전세 계약. 증거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국 두 사람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첫 공판 날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고 박진우는 무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을 낭독하며 이들이 아들의 임종을 틈타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바뀌면 한 방의 끝, 어머님은 몰라도 돼. 그 순간 방 청소까지 숨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라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심신미약이 전세보증금 1억 8천으로 이어집니까? 저는 증인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문서 위에서 한 번 더 죽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긴 설명 끝에 선고했습니다. 며느리 정유라 징역 2년 6개월, 박진우 징역 3년.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유라는 울부짖었고 박진우는 창백해져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내 말대로 단단해졌다고. 민사 재판에서도 전부 승소했습니다.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영정 앞에 국화를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기록은 엄마가 지켰다고. 며칠 뒤 유라 친정에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는 사정이었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짧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랑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 후 제 삶엔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서류든 3번 읽고 도장을 찍는 것. 감정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글귀와 함께 오늘도 커튼을 열며 아들에게 속삭입니다. 민호야, 엄마가 내 기록을 지켰다고. 살아야 할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